안녕하세요. 저는 김판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삐 하는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병실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제 세상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는 신호였어요. 며칠간 위태롭게 붙들고 있던 아내의 마지막 숨이 기어이 넘어가고 만 겁니다. 저는 앙상하게 마른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70평생 비바람 부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 쓴소리 한 번 없이 묵묵히 제 그림자를 지켜주었던 아내가 이제는 싸늘한 온기만 남긴 채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사망 선고를 하고 마지막 절차들을 밟는 동안에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을 구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넋놓고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먼저 수습을 해야 아들 녀석도 동요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 정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엄마 같다. 이 세 마디를 뱉어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고 곧 며느리 나희의 앙칼진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원 복도 저편에서부터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통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며느리 나희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나희는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제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에서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요란할 뿐 감정이 실리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울음이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아들 정도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와 며느리 눈치를 번갈아 살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가 잘해야 했는데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나희는 아내의 시신에 매달려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과장되었던지 위로를 건네러 왔던 제 동생조차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멈칫할 정도였어요.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아내에게 전화 한 통 살갑게 한 적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도 돈봉투 하나 툭 던져주고는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던 아이였죠. 그런 아이가 저렇게까지 서럽게 우는 모습은 제 평생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경황이 없어 뒤늦게나마 철이 드는 건가 하는 신락 같은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끔찍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장례식장으로 아내를 옮기고 영정사진을 올리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는 내내 나희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빈소를 지켰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모습은 처연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잠시 뜸해질 때마다 슬그머니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아들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눈을 흘기는 모습을요. 슬픔에 잠긴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난 것은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저와 아들 내외 그리고 가까운 친척 몇몇만 남아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잠시 바람을 쐬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가 답답한 마음에 자판기 커피라도 한 잔 뽑아 마시려고 휴게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구석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심각한 얼굴로 소곤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엿들으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니까. 아버님 재산 중에 어머님 명의로 돌려놓은 상가랑 땅이 꽤 되잖아. 며느리 나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계산적인 말투였어요. 그거 상속세 신고 잘못하면 세금으로 집안 거덜나는 거 한순간이야. 아버님이 지금 경황이 없으실 때 너가 정신 바짝 차리고 챙겨야지. 변호사라도 빨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있고 그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은 벌써부터 유산과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조용히 해. 누가 듣겠다. 화를 내거나 며느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가 들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한심한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키웠다고 자부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두 인간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가까스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아내의 마지막 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소란을 피워 아내를 두 번 욕보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의 온화한 미소가 오늘따라 유독 슬퍼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고 자식 농사도 잘못 지었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아내에게 사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슬픔에 잠긴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것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도 용서도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둘째 날 저녁, 며느리는 제 결심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사건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지인들과 제 사업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와 빈소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나희는 하얀 소복을 입고 손님들 앞에서 연신 허리를 숙이며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효심 깊은 며느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희가 갑자기 비틀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머님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빈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님이 쓰러지셨네. 얼마나 슬펐으면 저럴까. 여기저기서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정도는 사색이 되어 달려가 며느리를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나희야, 정신 좀 차려봐. 여보.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 서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어요. 쓰러지기 직전 주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던 며느리의 계산적인 눈빛을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만한 자리를 골라 사뿐히 쓰러지는 그 교묘한 몸짓을요. 저것은 슬픔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아마도 이 지긋지긋한 장례식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속셈이었겠죠. 아들은 결국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나희 좀 집에 데려가서 쉬게 해야겠어요. 라며 제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내를 잃은 슬픔에 며느리까지 쓰러졌으니 제가 얼마나 상심이 클까 걱정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칼날 같은 분노와 결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실려나가면서도 며느리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안도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하지만 그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영정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길을 더럽힌 저것들에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아주 혹독하고 철저하게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짓밟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은 그렇게 아내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녀석의 팔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끌려나가자 빈소 안을 가득 채웠던 인위적이고 소란스러운 슬픔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거쳤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연극이 막을 내린 뒤의 고요함 같았어요. 남은 친지들은 저마다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저리 몸져 눕다니 하늘도 무심하시다는 둥의 이야기였죠. 저는 그저 기력이 없는 사람처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든 위선적인 말들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착한 며느리, 슬픔, 헛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아이가 사라진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평화롭고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짜 울음소리가 사라진 빈소는 비로소 아내를 향한 진정한 애도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듯 했어요.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며느리를 집에 데려다주고 금방 오겠다더니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며느리의 상태가 좋지 않은가 싶어 걱정하는 척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아들 녀석이 전화를 받더군요. 주변이 소란스러운지 다급하게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겨우 진정하고 이제 막 잠들었어요. 옆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금방 갈게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의심의 씨앗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밤이 깊었다며 자리를 뜨고 빈소에는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조카 민준이 정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을 보니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실감 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조카 민준이가 다가와 제게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큰아버지, 밤이 춥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이 녀석은 어릴 적 아내가 유독 예뻐했던 조카였습니다. 아내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녀석의 듬직한 모습을 대견해 하고 있겠지요. 저는 말없이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지,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녀석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맞다. 큰아버지. 제 대학교 친구들이랑 회사 동기들이 소식 듣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왔어요. 큰아버지 힘내시라고 꼭 전해달라고 해서요. 이 녀석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듯 SNS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준아, 너라도 힘내서 상주 역할 잘해드려 같은 위로의 글들이 빼곡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젊은이들이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고맙구나. 다들 마음이 참 예쁘다. 제가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다른 친구가 보낸 것을 보여주겠다며 화면을 옆으로 휙 넘겼습니다. 아주 무심하고 자연스러운 손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공이 저도 모르게 커지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방금 스쳐 지나간 화면 속에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을 보고야 만 것입니다. 민준아, 잠깐만. 방금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겠니?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잠겨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금 전 화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현란한 무대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대를 향해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아이돌의 콘서트장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의 맨 앞줄, 카메라가 바로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그 위치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수의 이름이 적힌 우스꽝스러운 머리띠를 하고 손에는 야광봉을 든 채 거의 발작하듯이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껏 상기된 얼굴로 무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그 얼굴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지겹도록 보았던 바로 그 얼굴, 제 며느리 오나희였습니다. 슬픔에 겨워 실신했다던 바로 그 시간에 저곳에서 세상 가장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형수님? 민준이 역시 화면 속의 인물을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스마트폰을 거의 빼앗듯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함께 적힌 글들을 확인했습니다. 인생 콘서트, 스트레스 싹, 초대권 고마워 친구야. 영상이 게시된 시간은 정확히 1시간 하고도 15분 전. 며느리가 빈소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고 아들 녀석의 차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간 지 불과 1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고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라도 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거대한 배신감과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없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인에 대한 능멸이자 남은 가족들에 대한 기만이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쥔 손을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영상을 눈앞에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며느리라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곳 장례식장으로 끌고 와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내가 흥분해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면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만 더럽히는 꼴이 될 뿐이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갑고 냉정할 때, 상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순간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여러 번의 깊은 심호흡 끝에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놀라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다. 너의 큰어머니, 내 아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이 영상과 관련된 모든 사진, 그리고 이걸 올린 사람의 계정까지 전부 캡처해서 나에게 보내주렴.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오늘 밤 너가 본 것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다. 그 누구에게도, 특히 너의 정도 형에게는 털끝만큼도 내비쳐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니? 제 목소리가 얼마나 서슬퍼런 기운을 담고 있었던지 민준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은 제 지시대로 증거들을 빠짐없이 수집해서 제 스마트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심판의 증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는 그 파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자비와 용서라는 단어를 완전히 도려내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빈소에 홀로 남아 아내의 영정사진과 스마트폰 속 며느리의 웃는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저와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았고 어려운 시절에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마지막 길을
저 여자는 시궁창보다 더 더럽고 추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저런 것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품었던 제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 저는 조용히 하지만 강철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소. 저것들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오. 당신의 이름에 먹칠한 저것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주겠소.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들을 지켜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소. 발인을 앞두고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 아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는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곧 처리해야 할 과거의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실어 나르는 영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날,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동안 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영정사진을 들고 앞장서 걸을 뿐이었어요. 제 뒤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이는 밤새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꾼 것인지 어제와는 달리 안색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교묘한 화장으로 슬픔에 지친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나희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눈물을 쥐어짜내며 슬픈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방울의 진짜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소리만 요란할 뿐 그 눈은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안쓰럽기만 한 모양이었습니다. 연신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습니다. 나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너까지 또 쓰러지겠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제 자식이지만 어쩌다 저리도 사리 분별 못하는 놈이 되었을까요? 아내의 죽음보다 아내를 배신한 며느리가 더 걱정되는 저 녀석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꼭두각시, 탐욕의 공범일 뿐이었죠. 아내의 육고를 선산에 고이 모시고 모든 사무제 절차까지 끝내고 나서야 길고 길었던 장례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의 빈자리가 거대한 구멍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온 집안에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낡은 소파도, 주방의 그릇들도, 침실의 옷장도 모두 아내의 것이었고 아내와의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는 매일 저녁 의무적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같은 영혼 없는 안부 인사 뒤에는 언제나 그래서 재산 정리는 언제쯤 하는 조바심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아들 부부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도 상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는지 평소보다 훨씬 공손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아내가 아끼던 거실 소파에 마주보고 앉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내가 깎아주던 과일을 떠올리며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초조해하는 두 사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참 만에 저는 과도를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야, 나희야. 이제 내 어미도 갖고 나도 언제까지 너희들 곁에 있을지 모르는 일 아니냐. 이제 슬슬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가장 중요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내 어미 앞으로 된 재산들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게 얽혀 있더구나. 상가도 있고 시골에 땅도 좀 있고. 이걸 제대로 정리하려면 일단 내 재산까지 전부 합쳐서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상속세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 저는 일부러 세무 용어를 몇 개 섞어가며 최대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부풀려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사 말이 자칫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아서 상속받는 재산보다 토해내는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겠다.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뭘 도우면 될까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그 적극적인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러웠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일단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그거 원래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그것도 내 재산에 포함되니까 전체 자산 가치 평가를 받으려면 그 집문서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세무사한테 모든 걸 일임하려면 위임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너희 두 사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한단다. 어차피 한 번 할 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맡겨야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겠니? 제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마 상속받을 수십억의 재산을 두고 행복한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집문서와 인감.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성인이라면 모를 리 없는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하지만 절세와 상속이라는 달콤한 미끼 앞에서 그들의 이성은 완벽하게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럼요, 아버님. 당연히 그래야죠. 아버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지금 바로 집에 가서 가져올게요. 며느리는 마치 큰 선물이라도 받은 아이처럼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 역시 아버지가 최고예요. 저희는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믿겠습니다. 라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을 떠밀 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오늘 중으로 가져오너라.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세무사랑 약속을 잡아놨거든. 시간이 금이다. 두 사람은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의 집문서와 그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인감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대단한 충성이라도 맹세하는 신하처럼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그 묵직한 무게는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족의 종말을 고하는 선고문이자 제 아내의 한을 풀어줄 복수의 칼자루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 봉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영정사진 앞으로 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보시오. 내가 이것들을 받아냈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소. 저 파렴치한 것들이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탐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하겠소. 그러니 하늘에서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지기인 부동산 중개인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 나 김판석이네. 내일 아침 자네 사무실로 가겠네. 내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거래를 하나 해야겠네. 제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을 느꼈는지 박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럼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도 돌이킬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아들 내외에게서 받아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그는 이미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며 사업의 흥망성쇠를 같이 겪어온 친구이기에 제 표정만 보고도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저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근 뒤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 자네답지 않게 얼굴이 험악하군. 대체 무슨 일인가? 재수 씨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긴 말 대신 품 안의 서류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마트폰을 꺼내 밤새 수백 번도 더 돌려보았던 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콘서트장의 소음과 그 속에서 광란에 가깝게 환호하던 며느리의 얼굴. 짧은 영상이 끝나자 박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험한 욕설을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게 정말 자네 며느리와 아들 녀석이란 말인가? 영상 속에는 며느리 옆에서 함께 웃고 있던 아들 녀석의 모습도 희미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설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담배만 연거푸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제 앞에 놓인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집문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려는 건가, 친구?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아주게. 이 집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겠네. 조건은 딱 두 가지일세. 첫째, 절대로 대출이 끼어서는 안 되네. 무조건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둘째,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입주할 수 있을 만큼 급한 사람을 찾아주게. 가격은 상관없네. 시세보다 1억이든 2억이든 싸게 내놓아도 좋아. 나는 오직 속도와 확실함이 필요할 뿐이네. 제 말에 담긴 서슬퍼런 살기를 느꼈는지 박 사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제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박 사장은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친구. 자네 마음이 그 지경이라면 내가 모든 걸 걸고 도와주겠네. 마침 얼마 전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의사 부부가 있는데 현금은 두둑하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당장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네. 그 사람들에게 한번 붙여보겠네. 자네 조건과 딱 들어맞을 것 같아. 그날 이후 모든 것은 박 사장의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는 세무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상속받을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벌써부터 신형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고 아들 녀석은 사업을 확장할 궁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전화기 너머로 전해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아들 녀석의 집에 남아있는 아내의 마지막 흔적들을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골프 약속으로 이른 아침 집을 비운 틈을 타 예비키를 이용해 그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온통 값비싼 명품과 사치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준 집이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와 함께했던 따뜻한 온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롱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아내의 낡은 자개함부터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작은 폐물들과 제가 젊은 시절 선물했던 싸구려 브로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옆에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시들어가고 있던 아내의 난초 화분까지 저는 그 집에 남아있는 아내의 모든 기억들을 남김없이 챙겨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사장에게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 부부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두말 없이 계약을 결정했고 계약 당일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치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을 부탁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는 즉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삿짐을 들고 그 집으로 들어가 달라고요. 그들은 제 제안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급하게 집을 구하던 처지라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계약서에 제 인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묵직한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붉은 인주를 새기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제 개인 통장으로 수십억의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즉시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은행에 새로 개설한 비밀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폭풍은 조용히 하지만 가장 강력한 위력으로 그들의 머리 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박 사장과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고 내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이 법적으로는 이미 타인의 소유가 된 그날 이후에도 제 세상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세상과 등을 진 무기력한 늙은이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옆자리를 한참 동안 쓸어보다가 힘없이 일어나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따뜻한 밥과 국을 올려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매일 아침 제게 해주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였죠. 그리고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내가 남기고 간 낡은 뜨개질거리들을 의미 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모습은 누가 보아도 평생의 반려를 잃고 삶의 의욕마저 놓아버린 상심한 노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제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가 자신들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유산을 물려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과거의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안부 전화는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그래도 걱정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걸려오는 전화가 전부였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해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겨야 하니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아 달라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화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바로 재산 정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세무사 일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교묘하게 본론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게 포장된 그 목소리 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떨어질 돈은 대체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냐는 탐욕스러운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인 척 엄살을 부렸습니다. 아이고 말도 말아라.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구나.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왜 이리도 많은지, 세금 종류는 또 왜 그리 복잡한지, 내 평생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은 처음이다. 제 푸념의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역시 전문가한테 맡기길 잘했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예 손도 못 댈 일이에요. 역시 아버님이세요. 아버님만 믿고 기다릴게요. 그 가증스러운 아양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제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한 올의 미련마저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한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덧 아내의 49제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망자가 이승을 떠나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하고 경건한 날입니다. 저는 저녁 무렵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도야 일은 할 만하냐? 아, 네, 아버지. 덕분에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이 내 어미 49제인 건 알고 있느냐? 수화기 너머로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녀석이 완전히 잊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잠시 후 아들 녀석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네, 아버지.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죠. 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그 서툰 거짓말에 실소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모르는 척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니 다행이구나. 그날 아침 일찍 내 어미가 평소 다니던 절에 가서 제를 올려야 하니 너희도 그렇게 알고 준비하거라. 올 때 내 어미가 좋아하던 사과랑 배라도 좀 사서 오면 좋겠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바로 아들 녀석의 옆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를요. 뭐라는 거야? 다음 주 수요일? 미쳤어? 나 그날 출국해야 한단 말이야. 안 돼. 아들 녀석이 황급히 손으로 수화기를 막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제 고막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힌 뒤였습니다. 잠시 동안의 부산스러운 소음이 지나가고 아들 녀석이 아주 곤란하고 난처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게 나이가요. 그날부터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요. 그것도 몇 달 전부터 비행기 표랑 호텔까지 전부 예약해 놓은 거라 지금 와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어떡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일 뿐이었습니다. 죽은 시어머니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는 마지막 날과 친구들과의 해외여행. 이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제가 화가 났다고 생각했는지 아들 녀석이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나이가 요즘 엄마 가시고 나서 충격이 컸는지 계속 우울해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잠도 잘 못 자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라고 허락한 거예요. 기분 전환이라도 해야 다시 기운 차릴 것 같아서. 쟤는 꼭 그날 올려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돌아와서 따로 시간 내서 절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네, 아버지. 충격, 우울.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콘서트장으로 달려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제는 시어머니 49제를 피해 유럽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겠다는 저것들에게 인간의 도리를 기대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저것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요.
제 마음속에 신라처럼 남아있던 혹시나 하는 마지막 기대와 미련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주 평온한, 그래서 오히려 섬뜩하게 들릴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럴 수 있지. 죽은 사람은 이미 말이 없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희 어미도 아마 너희들이 즐겁게 지내는 걸 더 바랄 게다. 나이더러 아무 걱정 말고 재미있게 잘 다녀오라고 전해주거라. 제 대답이 너무나 예상 밖이었는지 아들 녀석은 오히려 당황하며 몇 번이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 정말 저희 없이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그럼 괜찮고 말고. 이 애비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인생이나 즐겨라.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고 제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이제 파멸의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가장 달콤하고 화려한 꿈을 꾸게 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 내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었죠. 저는 평소와 달리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듯이 운을 떼었습니다. 정도야. 내가 며칠 동안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차피 다 너희에게 물려줄 것, 너희가 한 살이라도 젊고 힘있을 때 쓰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제 말에 아들 내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타오르는 탐욕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침 세무사와 상의해보니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를 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했다. 내가 가진 현금 자산의 일부를 너희에게 미리 증여해 주기로. 아들과 며느리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제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통 큰 사람인 척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10억 정도 먼저 너희에게 보내주마. 너는 그 돈으로 사업 확장하는 데 보태 쓰거라. 그리고 나희, 너는 그 돈으로 유럽 가서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고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오너라. 이 애비가 주는 마지막 용돈이다 생각하고. 네. 아, 아버지. 저 정말이세요? 10억 원을요? 아들 녀석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비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겠느냐. 대신 이걸로 당분간은 돈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거라. 나도 내 노후는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제게 거의 절을 하다시피 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효도하며 갚겠습니다. 그들의 텅 빈 맹세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제 개인 통장에서 정확히 10억 원을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통장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라는 문구까지 친히 새겨서 말이죠. 이것은 사랑이 담긴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완벽하게 멀게 하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가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이제 모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냥감들은 제 손으로 직접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신나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일만 남은 것이지요. 저는 은행을 나서며 차갑게 식어버린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곧 아주 길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제가 던져준 10억이라는 달콤한 독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아들 내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평생을 굶주렸던 사람들처럼 갑자기 손에 쥔 거금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에 가까운 돈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의 SNS를 통해 하루하루 타락의 절정으로 치닫는 그들의 삶을 지척에서 지켜보는 관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저속하고 역겨운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았어요. 며느리 나이는 약속대로 친구들과 함께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은 그야말로 사치와 허영의 전시장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공항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비행기 1등석의 넓은 좌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명품 잡지를 보는 설정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는 에펠탑이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태웠고 다음 날부터는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 매장을 순회하며 쇼핑백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인증 사진들을 실시간으로 게시했습니다. 해시태그 이번 여행의 전리품들, 해시태그 역시 쇼핑은 파리, 해시태그 통큰아버님 덕분에 호강 같은 해시태그들은 제 눈을 찌르는 날카로운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제 분노를 들끓게 했던 것은 스위스의 눈 덮인 융프라우 정상에서 찍어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새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최고급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밑에 돌아가신 어머님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분명 기뻐해 주실 거예요. 어머님,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라는 글을 버젓이 남겨놓았더군요. 저는 그 구역질 나는 위선과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을 저 더러운 사치와 향락의 밑거름으로 삼는 저 여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든 사진과 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캡처해서 심판의 증거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타락은 며느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은 그 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하던 일은 자신의 초라한 국산차를 처분하고 억소리 나는 독일제 빨간색 스포츠카를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그 차를 몰고 강남의 온갖 유흥가를 휘젓고 다니며 돈을 물처럼 뿌렸습니다. 오픈카의 계절, 성공은 이렇게 하는 것. 아버지 존경합니다. 같은 허세 가득한 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식 농사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습니다. 성공. 제 돈으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성공을 운운하는 저 철부지는 자신이 몰고 있는 것이 자동차가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라는 사실을 꿈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이 녀석은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멀쩡한 사무실을 때려 부수고 수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 아이템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주변에는 그의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 사장님, 대표님하고 굽실거리며 녀석의 간을 빼먹고 있었지만 정작 녀석은 자신이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아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허상과도 같은 행복의 절정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제 계획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박 사장을 통해 집을 매수한 의사 부부에게 정중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제 사정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보내며 마침내 운명의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정각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 이삿짐과 함께 댁으로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겁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법적 문제와 금전적 보상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의사 부부는 제 목소리에 담긴 확신을 믿고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움직이겠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저의 오랜 법률 자문인 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부터 며느리의 SNS 증거 자료들까지 모두 보여주었죠. 모든 것을 확인한 최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회장님, 정말 힘든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에게 제 남은 재산 전부와 아들의 집을 판 대금을 합쳐 아내의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처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요. 최 변호사는 제 뜻을 존중한다며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홀로 아내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봉분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잡초를 뽑고 묘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아내의 봉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나왔소. 이제 정말 다 끝나가오. 저 어리석은 아이들이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준비를 마쳤소. 당신의 이름은 이제 저런 아이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필요한 아이들을 비추는 데 쓰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부디 하늘에서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시오. 제 말을 듣고 있었는지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봉분 위를 한참 동안 맴돌다 날아갔습니다. 마치 아내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비로소 제 마음속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일요일 저녁.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취기가 오른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도예요. 나희랑 지금 호텔에서 와인 마시고 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호강하네요. 다음에는 저희가 꼭 최고급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철없는 목소리를 들으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늘 밤을 마음껏 즐겨두어라. 아마도 너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 될 테니. 제 말 속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알아챌 리 없는 아들 녀석은 에이, 아버님도 농담은. 저희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라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심판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저들의 길고 화려했던 축제는 영원히 끝나게 될 겁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것처럼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지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평생의 습관대로 몸을 씻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계획해온 중요한 과업을 집행하기 직전에 서늘하고 명징한 평온함만이 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약속된 시간인 아침 9시가 가까워오자 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박 사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친구, 모든 준비는 끝났네. 지금 단지 안으로 진입하고 있네. 행운을 비네.
저는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와의 소통은 필요 없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톱니바퀴는 돌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것도 이 거대한 심판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금쯤 그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을 소란을 그려보았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호텔에서 와인을 마셨을 테니 아들과 며느리는 분명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다 현관문 초인종이 무자비하게 울려대기 시작하겠죠. 처음에는 무시하려 하겠지만 집요하게 이어지는 소리에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헝클어진 머리로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힐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과 산더미 같은 이삿짐, 그리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펼쳐질 겁니다. 제 상상은 불과 10분 뒤 처절한 현실이 되어 제게 확인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원을 꺼두었던 집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울려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발신자 번호는 볼 필요도 없이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아들 녀석의 거의 비명에 가까운 공포와 황당함으로 뒤범벅된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지금 집에 웬 미친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자기들이 이 집의 새 주인이라고 당장 짐을 빼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지,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빨리요. 아들 녀석의 울부짖는 목소리 뒤로는 며느리의 앙칼진 비명과 욕설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야.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꺼지지 못해. 내가 변호사 부르기 전에 썩 꺼지란 말이야.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감각하게 들으며 제 생애 가장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도야,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부터 차분히 들어라.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 서늘한 평온함에 아들 녀석이 순간 말을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주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녀석의 뇌리에 모처럼 박아 넣었습니다.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사기꾼들은 더더욱 아니다. 아마도 그 집의 새로운 그리고 합법적인 주인들이 맞을 거다. 네. 아, 아버지,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주인이 따로 있다니요. 이 집은 명백히 우리 집인데. 저는 녀석의 그 어리석은 말에 피식하고 짧은 조소를 흘렸습니다. 아니, 착각하지 마라. 그 집은 단 한 번도 너희 집이었던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기부등본에 선명하게 적혀있는 내 집이었지. 그리고 그 집, 내가 팔았다. 네. 수화기 너머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말의 의미를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녀석의 마지막 남은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너희들은 이제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불법 점유자 신세라는 뜻이지. 그러니 좋은 말할 때 당장 짐 싸서 나오는 게 좋을 게다.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경찰은 내가 부를 것이다.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해주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기 저편에서 며느리가 아들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아 들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한테 상해 한마디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으세요? 이건 사기예요. 무효라고요. 저희는 이 집에서 단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절대로요.
저는 그 바락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으며 나지막이 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말했습니다. 나희야, 너는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죽은 시어미 장례식장에서 몰래 빠져나가 콘서트 보러 갈 배짱은 있었고 시어미 49제 날에 유럽으로 여행 갈 배짱은 있었으면서 이 늙은 아비랑 앉아서 상의할 시간은 없었더냐. 제 한마디에 며느리의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마지막 바람마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저는 마지막 통보를 날렸습니다. 그 집은 이미 며칠 전에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모두 끝난 집이다. 더 이상 거기서 추태 부리지 말고 곱게 짐 싸서 나오는 게 너희들 인생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게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오늘부로 더 이상 내 아들도 내 며느리도 아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집 전화기 선을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지옥에서라도 뛰쳐나온 듯한 흉측한 몰골의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가 굳게 잠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이세요.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제 옷깃에 손을 대기 전에 거실 테이블 위에 준비해 두었던 태블릿 PC를 들어 그들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주 선명한 고화질로 며느리가 콘서트장에서 야광봉을 흔들며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웃고 있는 영상이 소리 없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범죄자처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제 평생의 분노와 경멸을 담아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내 어미의 무덤에 침을 뱉은 값이다. 내가 마지막 선물로 준 10억으로 외제차를 사고 명품을 사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더냐? 그 돈은 너희에게 주는 유산이 아니었다. 너희같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해고하면서 주는 마지막 퇴직금이었을 뿐이다. 이제 그 남은 돈으로 어디 변두리에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보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단 한 번이라도 내 집 문턱을 넘거나 나를 귀찮게 하는 날에는 내가 가진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사와 방송사에 전부 뿌려버릴 테니. 너희 인생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고 싶지 않다면 내 앞에서 썩 꺼져라. 제 지옥의 불벼락 같은 고함에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본 뒤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와 아들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텅 비어버린 집안에서 아내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한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지옥의 아수라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냉혹한 평온만이 감돌았죠. 문 밖에서는 한동안 인간이 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처절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찢어지는 듯한 저주와 욕설이, 그 다음에는 아들 녀석의 목 놓아 우는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를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처럼 고요했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아드레날린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거대한 허무함이 찾아올 법도 했지만 제게는 그런 감정조차 사치였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작이었던 아들과의 인연을 도려냈다는 서늘하고 명백한 사실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밖의 소음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더 이상 애원하고 발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철옹성 같은 문은 다시는 자신들을 위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그들이 흘리고 간 비참함의 흔적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환한 미소, 아내가 아끼던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소리, 아내가 술을 놓았던 소파 위의 쿠션.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 불경한 것들이 이 집에 드나들며 더럽혔던 모든 공기가 이제야 비로소 정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 사장과 최 변호사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굳은 얼굴로 들어섰지만 평온을 되찾은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 사장이 먼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친구, 정말로 고생 많았네. 이제야 자네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군.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많은 칼을 갈았을지 상상도 못하겠네. 최 변호사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원인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 누구도 회장님을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재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직 일이 끝난 게 아닐세.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제 말에 두 사람의 표정이 다시 긴장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먼저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변호사, 알다시피 정도 녀석이 대표이사로 앉아있던 그 회사는 자본금 100%를 내가 출자한 사실상의 내 개인 회사일세. 내가 그 녀석에게 경영 수업 삼아 잠시 맡겨두었던 것뿐이지. 당장 내일 오전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 김정도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상정하고 즉시 가결시켜주게. 그리고 내가 가진 회사 지분 100% 전부를 우리가 곧 설립할 박선의 장학재단에 한 주도 남김없이 기부하는 절차를 진행해주게. 그 녀석이 더 이상 회사 명의로 단돈 10원도 움직일 수 없도록 모든 법인카드와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도 잊지 말고. 최 변호사는 제 단호한 지시에 군말 없이 서류를 챙기며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정오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사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사장, 자네에게는 더 어려운 부탁을 해야겠네. 자네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내 아들 김정도와 며느리 오나희,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서울 시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 공유되도록 해주게.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걸세.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네. 전세든 월세든 심지어 단기 임대차 계약조차 맺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었으면 하네. 제 부탁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린 박 사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게, 친구. 이 바닥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발 뻗고 잘 방 한 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네.
아마 그들은 자기들 이름 앞에 김판석 회장님의 자제분이라는 수식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걸세. 제 계획은 그들을 단순히 거리로 내쫓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이름과 제 돈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네트워크를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온실 속 화초들이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에 내던져졌을 때 얼마나 처참하게 시들어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자신들의 죄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게 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그들의 처절한 몰락 과정을 하나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박 사장에게서 왔습니다. 그날 맨몸으로 쫓겨난 아들 내외는 가장 먼저 강남의 최고급 호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남은 10억 원이라는 돈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었을 테니 일단 편안한 곳에서 며칠 머물며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려 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호텔 로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제 명의로 발급되었던 모든 가족 카드는 물론이고 아들 녀석의 개인 카드까지 전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트룸 앞에서 카드 승인이 거절당하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으며 돌아서야 했던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결국 그들이 찾아간 곳은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의 허름하고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일부러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그곳에서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밤새도록 서로를 향한 고성과 비난이 오고 갔다는 모텔 주인의 증언과 함께요. 다음 날 아들 녀석의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 변호사의 보고는 아주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녀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제까지 자기가 몰던 번쩍이는 스포츠카를 타고 회사로 향했지만 정문에서부터 제게 충성을 맹세한 경비팀장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의 대표라며 고함을 치던 녀석 앞에 최 변호사가 나타나 대표이사 해임 통보서와 함께 회사 자산의 재단 기부 증서를 보여주었을 때 녀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왕국이라고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잠시 빌려준 장난 감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녀석의 휴대전화는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을 끊겠다고 통보한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그동안 녀석의 허세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금에 대한 반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김판석의 아들이라는 마법의 주문이 사라지자 김정도라는 개인은 이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10억 원의 퇴직금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당장 현금이 급해지자 유럽에서 사들였던 명품들을 중고 장터에 내놓았지만 이미 그들 부부에 대한 악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라 죗값을 받을 리 만무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가 내놓은 물건들을 조롱하며 헐값에 후려쳤고 그녀의 자존심 역시 그 가격표와 함께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아들 녀석 역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스포츠카를 헐값에 중고차 시장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허상의 성은 불과 며칠 만에 처참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남의 상류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손에 쥔 채 내일의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도시의 수많은 패배자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본격적인 지옥의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추락하는 데에는 날개가 없지만 그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로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대한 진공 상태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처절하게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에 대한 소식은 제가 굳이 듣고 싶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잔인한 신이 저를 위해 마련해 놓은 연극의 다음 막을 알려주듯이 말입니다. 모텔 생활도 잠시, 가지고 있던 돈이 빠르게 줄어들자 그들은 결국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중 하나로 꼽히는 언덕배기에 위치한 낡은 반지하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낮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벽지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곳.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샹들리에 아래에서 와인을 마시던 그들에게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제 여동생은 자신의 친구가 바로 그 빌라의 윗집에 산다며 혀를 찼습니다. 오라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라며 저를 원망하는 듯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고소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를 위태롭게 지탱하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내렸습니다. 윗집에 사는 여동생의 친구에 따르면 그들의 집에서는 매일 밤마다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성이 오고 가는 수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소리까지 들려왔다고 해요. 너 때문이야. 이 무능하고 한심한 인간아. 너가 조금이라도 남자답게 아버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빌었으면 우리가 이딴 시궁창에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너 같은 걸 믿고 내 인생을. 며느리는 자신의 불행을 모두 아들의 탓으로 돌리며 날카로운 말들로 녀석의 심장을 도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 아들 녀석 역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뭐, 내 탓이라고?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건데. 너만 아니었으면, 너만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콘서트 쳐보러 간 년이 누구고, 우리 엄마 49제 날에 유럽 가서 명품이나 사쳐 바른 년이 누군데. 네 그 더러운 허영심과 이기심이 우리 모두를 망친 거라고, 이 악마 같은 년아.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 서로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돈과 조건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고 그 기반이 사라지자 앙상한 증오와 경멸만이 남은 것이죠. 그들의 추락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들이 속해 있던 화려한 세계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그들을 조롱하고 짓밟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참석했던 옛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그녀는 유령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다가가자 다들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한때 그녀를 따르던 후배 하나는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어머, 저기 장례식장 콘서트녀 아니야? 아직도 저러고 돌아다니네. 멘탈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2번 다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녀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던 창구였던 SNS는 영원히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불효자 김정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툰 자기 비하에서 녀석의 마지막 발악을 읽었습니다. 며칠을 그대로 서재 책상 위에 던져두었지만 결국에는 뜯어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녀석이 제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편지지는 값싼 편지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반성문 같았어요.
편지는 처절한 사죄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100번, 1000번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불효자식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모든 면에서 실패한 인간입니다. 위대하신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분별력을 잃었던 제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매일 밤 저를 악몽처럼 괴롭힙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녀석의 글에서 단 한 톨의 진심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편지의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자기 연민과 현실에 대한 한탄이 구질구질하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와 벽을 뒤덮은 곰팡이 때문에 나이는 매일 밤 기침을 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죄책감에 술을 마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남은 돈은 이미 오래전에 다 떨어졌고 며칠 뒤면 이 지옥 같은 방에서도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처지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대로 굶어 죽는 것을 정말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노골적이고 비굴한 금전적 요구로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습니다. 큰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궁창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월세방 보증금과 생활비만이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을 아버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가다를 해서라도 그 돈을 갚고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속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하나뿐인 핏줄이지 않습니까? 저는 편지를 다 읽고 그것을 조용히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편지 곳곳에 번진 눈물 자국이 오히려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녀석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반성은 돈이 없어서 하는 반성이었고 그의 효도는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녀석이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었다면 돈을 구걸하는 대신 당장 공사장이라도 달려가 제 손으로 돈을 벌어 그 월세방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녀석은 끝까지 가장 쉬운 길, 아버지를 이용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조용히 서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재 한편에 놓인 문서 파쇄기의 전원을 켰습니다. 위잉 하는 기계음과 함께 저는 아들이 눈물과 비굴함으로 채워 넣었을 그 편지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투입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종이 조각들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그 처참한 결과물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찌꺼기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종양 덩어리를 도려낸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놀라울 정도의 평온과 함께 새로운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를 짓누르는 분노도 발목을 잡는 과거의 인연도 없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온전히 저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내를 위한 시간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미뤄두었던 장학재단 설립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환원이 아니라 제 아내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의 고결한 삶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저만의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의 이름 3글자를 그대로 따와 박선희 장학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세우기보다 김판석의 아내로 김정도의 어머니로 묵묵히 살아왔던 아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저는 마치 젊은 시절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 열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최 변호사와 밤을 새워가며 재단의 정관을 다듬고 사회 각계에 존경받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이사진을 꾸렸습니다. 특히 저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세우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뽑는 것을 넘어 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자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그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며 반대했지만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아들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차가운 인재가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결국 모든 이사들이 제 뜻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길고 꼼꼼한 준비 끝에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박선희 장학재단의 소박한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세상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행사는 모두 거절하고 저를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몇몇 지인들과 함께 조촐하게 재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언제나 제 곁을 지켜준 박 사장과 최 변호사, 그리고 제 동생 내외와 조카 민준이도 함께해 주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찾아와 마이크를 내밀었을 때 저는 카메라를 보지 않고 저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준비해온 연설문을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평생 자신보다 가족과 이웃을 먼저 사랑했던 제 아내, 박선희 여사의 고귀한 삶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비록 저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따뜻한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바로 이 박선희 장학재단을 통해 이 땅의 젊은이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비록 현실의 벽이 높고 험난할지라도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등불 삼아 자신의 꿈을 향해 정직하게 나아가는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부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연설에는 아들이나 며느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제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리고 제 아내의 삶이 어떤 것들과 대비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재단이 설립되고 영광스러운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온갖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의과대학에서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그 학생의 서류 마지막에 첨부된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어머니의 추천서 한 장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사위원님들께, 제 아들은 저의 전부이자 제 삶의 이유입니다. 가진 것 없는 어미 밑에서 고생만 하며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커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이 첫 번째 꿈이고 평생 고생만 한 이 어미를 호강시켜드리는 것이 두 번째 꿈이라고 말하는 속 깊고 따뜻한 아이입니다. 부디 제 아들의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그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꾸밈 없는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학생을 우리 재단의 1호 장학생으로 선발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 날, 저는 그 학생과 어머니를 제 사무실로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하다 달려왔는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일 걸세. 앞으로도 지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아들이 되어주게.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내 아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유일한 바람일 걸세. 시간이 흘러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올해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제는 제법 의사 티가 나는 늠름한 청년이 된 재단의 1호 장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묘소 주변에 잡초를 뽑고 아내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을 봉분 가득히 바쳤습니다. 청년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두 분의 은혜 덕분에 제가 꿈에 그리던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두 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아내가 바로 옆에서 참 잘했소, 여보. 하고 저를 칭찬해주는 듯한 환청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들만의 지옥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한 희미한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을 건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건 맞소?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나 좋은 곳에 쓰이고 있소. 이제 당신도 나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겠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선택에 단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더럽혀진 것들을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의 이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이 세상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일에 바칠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아내에 대한 제 가장 깊고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자 남겨진 자로서 제가 묵묵히 걸어가야 할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길일 테니까요.